안녕하세요. 피부가 앓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드름 흉터 치료의 원리, 여드름 흉터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여드름 흉터 치료하면 피부과 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첫 번째 답변이 박피성 시술을 고려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있으니까 그냥 확 깎아내면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확 깎아내면 초기에는 좋아요. 왜? 사람이 피부를 깎게 되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피부가 부어요. 그러면 피부의 요철이 순간적으로 완화된 듯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완화된 걸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 같이 느끼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부어드는 효과, 깎아서 일시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효과가 지속적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3개월, 6개월, 1년을 지나면서 그 요철이 보통 더 악화되거나 더 흉터가 더 쉽게 파이거나 더 보기 안 좋게 변해요. 때로는 홍조나 다른 부작용을 얻어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했다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지는 문제를 얻게 되죠. 그러면 돈 쓰고 스트레스 받고 흉터가 더 심해지고 굴곡이 더 심해져요. 피지 분비는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치료법의 문제점, 어떻게 보면 이런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물론 결과를 잘 낼 수 있고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시는데, 아예 어떤 이론도 모르고 레이저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아주 초보적인 선생님들도 무조건 따라하고 세게 쏘려고 하고 하다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물론 이런 박피성 시술이라든지 여드름 흉터 치료에 선생님마다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확률 게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100명을 했을 때 99명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 1000명을 했을 때 999명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100명을 했는데 10명 정도만 좋은 결과가 나오고 90명이 아픈 결과, 지금 상태보다 더 심한 결과, 아니면 변화가 없는 결과를 낸다면 이 치료법은 한번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녹음을 하는 거고, 일반인들도 이런 방송을 들어서 자기만의 어떤 의학 지식이 생긴다면 앞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선택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론이 생겨요. 이런 치료법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 안 될 것 같다. 물론 그 앞에 선생님한테 가면 좀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의학적 이론을 알고 치료를 받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생판 그냥 백지 상태에서 받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걸 꼭 생각하고 치료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번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이론이 있구나, 약간 레벨이 높아요. 어떤 초짜 의사 레벨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 아니면 초짜 의사도 이 정도는 모를 정도로 레벨이 높아요. 그리고 1부에서 끝내기에는 양이 조금 많아서 몇 부로 나누어서 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2부로 하려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연속적으로 다 봐야지만 자기의 어떤 지식이 증가하는 거지, 하나만 대충 보다가 앞에 한 3분 5분 보다가 재미없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네. 물론 생각을 얘기하지만 어떠한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계속 연이어서 찍는 어떤 방송에 대해서 끝까지 시청을 하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잊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기존에 여드름 흉터 치료로 많이 알려진 것들이 박피성 시술이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벌써 여드름 흉터 때문에 박피성 시술을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특히 동양인같이 피지선이 많이 분포된 피부는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장 강도의 정도가 많이 세요. 많이 높아요. 흑인들은 더 높고요. 백인들은 조금 낮죠. 백인들이 보통 박피성 시술을 하면 결과물이 약간 좋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동양인들, 아시아인들한테 박피성 시술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한국인들, 아시아인들한테는 박피성 시술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신 있게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게 그래프가 뭔데 닥터성이 그런 소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상처가 많이 나게 되면, 초기에 어떤 살이 째지거나 상처가 나면 어때요?
텐실 스트렝스라고 하는 인장 강도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상처가 나면 2주부터 이제 조직이 이렇게 서로 막 모여들면서 그 흉터의 범위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주부터 쭉 올라가면서 6주까지 어떻게 돼요? 6주에서 7주 정도까지, 6주 반, 그러면 한 달 반이죠. 2달 정도까지 인장 강도가 확 증가해요. 그래서 보통 흉터화되는 피부에 요 기간에 치료를 해주면 이게 더 일자로 확 올라가요. 그래서 결과물이 엄청 더 좋게 나와요. 그러면 상처가 나기 전에 피부가 한 인장 강도 이 정도였다면 이까지 과연 돌아오는가? 보통 이렇게 2주, 3주 넘어갈 때 인장 강도가 막 올라가다가 6주, 7주 정도까지 정말 많이 올라오다가 7주, 6주 한 절반, 7주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인장 강도가 상승해요. 결국 이 800이라고 하는 기준을 봤을 때 이 기준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흉터가 남는 살들은 인장 강도가 상처 이후에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요. 이 그림이. 그러면 정상을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 인장 강도가 회복을 할까라고 보면 보통 상처 부위가 컸을 때 보통 그 범위는 40% 정도까지 작아지고요. 인장 강도의 크기는 80%까지 회복이 돼요. 즉 10이라는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었던 피부가 째지는 큰 상처가 났을 때 1년 후에 딱 8까지 올라와요. 흉터의 크기는 40% 정도까지 작아져요. 10이라는 사이즈가 4까지 작아지고요. 인장 강도는 10이었던 게 0까지 떨어졌다가 8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여드름이 나거나 한홍성 여드름이 나거나 하면 결국은 상처의 창상 치료 과정과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곳형 흉터, 아이스픽 흉터라고 하죠. 또는 사각형처럼 박스형 흉터라고 하기도 하고 롤링형 흉터라고도 하고 하이퍼트로픽 피부가 튀어나온 비대성 흉터라고도 해요. 비대성 흉터와 가끔가다 켈로이드 흉터의 차이를 묻는 분들이 있는데 비대성 흉터는 상처가 난 부위만 살이 올라오고요. 켈로이드 흉터는 상처가 난 부위 위에도 더 범위가 넓게 증식돼서 올라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상처가 올라와요. 그거를 가지고 켈로이드 흉터의 첫 번째 기준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스픽 흉터라든지 이런 흉터가 생기면 이 부분의 흉터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인장 강도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흉터는 보통 어떤 모공이 많은 부분에 주로 이런 흉터가 생겨요. 그리고 볼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롤링형 흉터가 많이 생기고요. 즉 이쪽일수록 볼 내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볼 외측이라고 생각하시면 흉터가 잘 형성되는 곳의 패턴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흉터가 생긴 부분에 인장 강도, 즉 장력은 피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했죠. 어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단순 무식하게 생각을 해봐요. 박피성 시술이라는 게 뭐예요? 피부를 벗겨내고 한번 훅 제거하는 거죠. 피부를 완전히 한번 확 뒤집는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박피성 시술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하는가에 따라서 약물의 농도나 어떤 레이저의 종류나 세기도 다르고 깊게 하는 거, 미드 뎁스까지 하는가, 딥 뎁스까지 하는가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강도나 이런 게 다 다르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상처가 났던 부위를 인장 강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처를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인장 강도보다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다시 이 인장 강도의 1년 후에 몇 프로까지 차겠어요? 80%까지만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곡선이 이렇게 갖고 이쯤에 차겠죠. 다시 손상이 되면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치료했을 때 효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뭔가? 우선 전체적으로 인장 강도가 떨어져 있으면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살이 약간 찰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뒤에 다른 설명에서 또 해드릴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인장 강도가 떨어져서 흉터화된 부분을 계속 상처를 내게 되면 인장 강도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흉터가 대부분 더 심하게 되고 요철이 더 심하게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박피성 시술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잘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뭐 나는 엄청난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살 쭉쭉 채울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 잘하시니까 뭐 하겠지만 저는 의학적 이론상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박피성 시술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뒤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기존에 알려진 치료법의 문제점. 우선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하다는 흉터를 가정해요. 여드름 흉터예요, 그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런 빔 여러 개가 쫙 작은 것들이 오는 걸 뭐라 그래요? 프락셔널 레이저라고 하죠. CO2, 프락셔널 CO2 레이저, 프락셔널 어뷸 야그 레이저라고 해요. 그죠? 프락셔널 레이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펄 레이저 이런 얘기도 있죠. 2940, 2790, 뭐 10600 이런 레이저 이렇게 파장에 따라 물의 흑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파장이 다르고 그 파장에 따라서 약간의 특성이 다른데 그거는 일반인이 뭐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이번 방송에서는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거의 전문가 레벨로 너무 내려가야 돼요. 이것도 사실 전문가 레벨이에요. 그래서 우선 CO2 레이저 가장 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프락셀이라고 하는 거 있죠. 프락셔널 프락셀 그 빔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위에서 땅 때렸어요. 그러면 흉터를 피부에 요철이 있는 흉터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깊이는 어떻게 돼요? 더 깊게 내려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더 짧고 가면 갈수록 깊은 데는 적게 때리죠. 높은 데는 하고 이렇게 깊게 때리고 그러면 시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더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 빔을 여기에 또 때리게 됐죠. 그럼 여기에는 상처가 더 많이 날 거고 여기는 덜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쪽 부분을 튀어나왔으니까 깎으려고 그러고 이쪽 부분은 꺼졌으니까 좀 상처를 덜 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많이 때린 데는 장력이 더 많이 떨어져요. 피부의 인장 강도가 더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부분은 인장 강도가 덜 손상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인장 강도가 더 많이 손상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살이 더 많이 튀어 올라오게 돼요. 인장 강도가 살이 없으면 덜 튀어나와요. 그래서 피부가 텐션이 많이 잡혀 있는 사람한테 살 채우는 시술을 하면 결과물이 떨어지는 이유예요. 얼굴에 보형물을 많이 큰 거를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살 차는 게 불리하죠. 왜? 피부에 텐션이 잡혀 있으니까.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첫 번째, 이렇게 깎으면 얼굴 여기에 상처가 났으니까 염증이 엄청 심해져요. 그러면 밑에 혈관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혈관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혈관들이 많이 나오면 어떤 처음에는 볼륨 이 밑에 혈관이 많아지면 피부가 볼륨업 현상, 피부 안에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살이 채워진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완화됐나? 처음에는 깎고 밑에가 혈관이 많아지니까 완화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환자의 만족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때 문제점 또 뭐예요?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지는 것과 또는 유분 배출이 많아져요. 왜? 혈관이 많아지게 되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는데 피부 안에 상처가 났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유분 배출이 늘어나겠죠. 이제 문제가 뭐예요? 붉어졌으니까 홍조가 제일 걱정이겠죠. 얼굴에 묻어 굉장히 붉어요. 이거 정상으로 돌아올까 걱정이 너무 많죠.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처음에 홍조가 심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나 없었던 사람은 이렇게 이 정도로 때린다고 해서 그 홍조가 막 영구적이거나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기저에 어느 정도 홍조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약간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은 강도를 너무 세게 때리면 없던 홍조도 만들어서 생기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홍조가 안 가라앉을 때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열감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 집중만 하면 얼굴이 달아오른다, 뻘개진다, 모든 생활에 영향을 줘요.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3개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피부의 요철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에는 튀어나왔으니까 더 많이 쐈으니까 장력이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이쪽은 꺼져 있으니까 레이저를 깎는 시술을 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장력이 덜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쪽은 확실히 살이 덜 차게 되고 이쪽이 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 많이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피부 요철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결과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실제 효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효과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효과를 바라본다고 하는가? 우선 박피성 시술을 하면 피부 결 개선이 일어나요. 왜? 박피를 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피부 각질이 다 날아갔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약간 이분하게 바뀌면서 약간 피부 결이 좋아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게 답인가 봐요. 이건 CO2 프락셔널 프락셀로 쌌을 때의 조직 소견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빔이 들어갈 때 이 옆에 직경이 어느 정도 되냐면 0.02, 01, 01도 스물어요. 0.02mm 정도가 돼요. 그러면 되게 가는 빔이에요. 그러면 그 뚫리는 빔의 3배에서 4배까지가 옆에 열 전달이 돼요. 그걸 코아귤레이션이라고 해서요. 60에서 8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이 주변에 열 변성이 오면서 단백질의 변성이 와서 이 주변의 조직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박피성이 되는 때의 온도는 몇이에요? 수백 도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조직이 기화가 됐다가 흔히 말하는 탄화가 됐다가 그게 박피가 되는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홀이 뚫리게 되고 이 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열이 전달되면 요 옆에 있는 피부에 조직들이 응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피부에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이 옆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새 콜라겐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치료법의 문제가 뭐냐? 직경이 이 빔의 직경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0.02mm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코아귤레이션으로 주는 영양이 0.04, 0.06mm 정도예요. 그럼 피부의 두께나 피부의 넓이를 봤을 때 이 빔 하나하나로 인해서 옆에 퍼져서 코아귤레이션 시킬 수 있는 콜라겐 리모델링이 가능한 면적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런 흉터의 효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 아주 적은 부위의 흉터가 있을 땐 효과를 실제 바라볼 수 있어요. 왜? 많은 샷을 쏘면 이 빔 하나가 요 작은 요 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빔을 촘촘하게 쏘면 어떻게 돼요? 그 요 열전달이 옆에 되면서 옆에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 시켜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큰 데미지가 표피부터 진피까지 뚫리는 데미지가 오면 피부 회복이 떨어지고 장력이 많이 손상돼요. 그러면 회복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피부 이 흉터의 범위가 작을 때는 실제 효과를 바라볼 수 있지만 흉터의 범위가 클 때는 오히려 대부분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박피성 시술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닥터성은 CO2 프락셀이나 뭐 박피성 시술 아예 안 하느냐? 해요. 그런데 그거는 범위가 너무 작고 저는 에너지를 되게 낮춰서 쓰는 성격이라서 뭐 따로 비용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흉터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시술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 살짝 들어가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지 대놓고 얼굴 박피한다거나 하는 무식한 짓을 하진 않아요. 무식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은 그게 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박피성 시술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존에 알려진 박피성 시술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계속 약한 박피성 시술을 정기적으로 해주면 피부가 평평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장력이 계속 떨어지고 상처가 났을 때 치유 과정에서 손상된 피부는 장력이 80%밖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정상 조직을 많이 살려놔야지만 회복하는 데 되는데 넓은 범위가 상처가 났을 때는 정상적으로 자주 때리게 되면 정상 범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느려지다가 흉터가 이런 식으로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내가 그동안 박피성 시술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되는지 좀 감이 오세요? 하여튼 이번 방송은 기존에 알려진 치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난 얘기로 왜 기존에 알려진 치료법이 또 문제가 되는가, 이거 말고 더 공격적인 박피는 어떤 게 있고 그 공격적인 박피의 문제점은 또 어떤 게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지식이 상승할 거예요.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번 방송도 놓치지 말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